국민권익위원회 윤보석 전문위원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볼 지원 방안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은 크게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구분이 되며 이들이 주 돌봄자는 대부분이 부모가 되겠습니다. 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 이상 성인 비율이 71.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성인 발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와 시설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발달 장애인은 돌봄이 어려운 것인가? 성인이 된 발달 장애인 돌봄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일들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그 무게감과 부담감은 크게 다가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을 보이는 발달 장애인은 자해적 행동, 공격적 행동 등을 동반함에 따라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날 정도로 부모들이 겪는 독박 돌봄의 어려움이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발달 장애인들이 갈 곳은 거의 없고 이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그림했던 행동과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서울 25곳, 지역 13곳 뿐이고 정원도 한 곳당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고 운이 좋아 들어간다고 해도 타 자치구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5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장애를 맡아주시는 다른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이마저도 발달 장애인은 그 특별함 때문에 거절당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주간 활동 서비스도 이용 바우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적 행동이나 화면에서 나타나는 캡처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화장실 뒤처리 등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활동 지원사도 돌봄 서비스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원주택으로 자립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그 8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노동에 따라 시설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이쪽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지자체에서 제공한 지원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세 곳이 전체 탈시설 장애인의 49.1%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머지 운영사업자는 장애인을 1명에서 4명 정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사업자의 편중 현상이 무시 심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체중증 발달 장애인도 현재 지원주택에 거주하며 활동지원사 도움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약 80%가 정신장애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서 부모조차 돌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자립장애인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지원주택과 주거지원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고 민간 위탁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 폐쇄 결정이 의학 전문의의 판단이나 소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 지자체에서 제공한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치료나 돌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신분증 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어떻게 지원주택을 신청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할 수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센터장, 활동지원사, 수급자가 연루된 활동지원급여 허위충 사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자립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원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학대, 강요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구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생물학적으로 성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학대의 행위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기관의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현장조사 행위가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인간 위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화면에 PPT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른쪽에 지역장애인 옹호기관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집합체를 보시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모임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현재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 민간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은 고령기관 장애인 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어 이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 수가 약 100개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단체들 간 지향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달라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배제된 채 장애인 권리구제 기관을 어느 특정 장애인 단체에게 위탁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PPT 화면을 보시면 실제 민간 위탁을 받은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 정책적 지향 목표를 달리하는 시설 공공기관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법원 판결은 무죄로 결론이 났으나 이와 같은 반대측 운영기관에 대한 장애인 학대 관련 고발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후견인 없이 자립생활에 내몰린 무용고 성인 발달 장애인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에서 나와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 중인 장애인
263명 중 후견인이 지정된 비율이 12.9명,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의료보 발달 장애인이 지원주택에서 오직 활동지원사에게만 의지한 채 자립생활을 영위하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일단 금전관리 등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경제적 착취나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PPT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후견이 없다 보니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권리치의 위협이라든지 재정적 위협, 사회적 고립 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을 하겠다는 지원자 수는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견 활동을 거절하는 주요 이유는 후견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지원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후견 활동을 수행하기에 심한 노력이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책임감과 스트레스, 재정적 보상의 부족, 전문성 부족, 정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자립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의학 전문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지원이나 24시간 근로비의 판단은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 최우선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조력자로서 그동안 치료에 참여하여 왔던 정신의학 행동발달 전문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토대 아래 자립생활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고전적 행동치료를 위한 집중시설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발달장애인 보유시설 특성화 방안을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독립생활, 공간 배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거주 옵션을 확대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도전적 행동치료를 위한 집중 지원 시설, 커뮤니티 기반의 생활 배치, 개별화된 케어 계획 등이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볼 수 보는 사진은 독립생활 공간을 배치한 서울 지역 5여대의 기숙사 내부 공간 사진입니다. 최근에 기숙사 모습이 예전에는 잠만 자는 공간에서 최근에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현재 기숙사가 변신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독립생활 공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의 형태도 다양화,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생활 지원주택 입소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생활 지원센터와 활동지원 기관을 법적으로 분리, 각 기관은 법인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두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구분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지원센터와 활동지원 기관 운영을 감독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제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활동지원사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전담활동지원사의 채용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문제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후딱바닥 운영 중인 장애인 권익공무기관을 공무기관으로 전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4항에 비영리법인 운영위탁 근무조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후견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기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피후견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근무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후견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 전문성과 유일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후견인들의 후견 활동에 대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예, 해피엔딩.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라.